도저히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절망이 맞닥뜨렸을 때, 아무리 애를 써도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을 때,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이었으면 하는 극단적인 바람이 들 때, 그럴 때는 나는 당신이 호스피스 병동을 찾았으면 한다. 죽음은 그 모든 문제들의 정답을 가지고 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호스피스 의사가 전하는 삶과 죽음에 관한 이야기, 1000번의 죽음이 내게 알려준 것들입니다. 지은이는 김여환, 펴낸 것은 포레스트 북스입니다. 저자는 극심한 암성 통증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마음으로 돌보고 1000명이 넘는 환자들에게 그 누구보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임종 선언을 했던 호스피스 의사입니다. 수없이 임종 선언을 했어도 여전히 누군가의 죽음에 담담해질 수 없다고 말하는 저자는 시한부 인생을 살았던 환자와 가족들을 만나고 떠나보내면서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깨달은 삶과 죽음에 관한 모든 것을 이 책에 담았습니다. 1000번의 이별을 통해 내가 배운 것은 죽음이 아니라 삶이다. 1000번의 죽음이 내게 알려준 것들, 책의 내용 중에서 일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죽음을 배워야 하는 이유. 안 돼. 사랑하는 남편의 절박한 외침도 유나 씨의 눈을 다시 뜨게 할 수는 없었다. 유나 씨 곁에 엎드린 남편의 얼굴에, 유나 씨의 손을 잡은 7살 딸아이의 얼굴에, 그리고 주치의인 나의 얼굴에 눈물이 흘렀다. 잠시 세상의 움직임이 멈춘 듯 고요하다. 하지만 곧 창밖에서 새 지저귀는 소리가 들려왔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도 여전히 시간은 흐르고 세상은 움직인다. 유나 씨는 사내에서 만난 남편과 첫눈에 반해 남들보다 일찍 결혼했다. 사랑과 축복 속에 낳은 딸아이는 다운 증후군이었다. 아픈 아이에게 형제가 많으면 나중에 힘이 되어줄 것 같아서 연년생 둘을 더 낳았고 20대에 새 아이의 부모가 되었다. 29살 꽃다운 나이에 말기 위암 환자가 되었지만 새 아이의 엄마로서 아직 할 일이 많은 그녀였다. 누군가의 엄마와 아내가 아니더라도 20대 후반은 해야 할 일도 하고 싶은 일도 많은 나이였다. 애들은 어떡하죠? 언젠가 나는 투병 중인 유나스에게 그렇게 물었다. 어떡하긴요. 할 수 없죠. 그녀는 담담하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유나 씨의 말처럼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그녀는 얼마나 많은 밤을 불안과 두려움으로 지새워야 했을까. 오늘 유나 씨는 앙상하게 뼈가 드러난 하얀 손으로 7살 맏아이의 손을 꼭 부여잡고 잠이 들었다. 심장이 멈추고 온기가 사라졌다. 차갑게 식어버린 그녀의 얼굴에는 아직도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다. 모든 사람에게 죽음은 첫 경험이자 마지막 경험이다. 어떤 일이든 첫은 미숙하고 어설프기 마련이다. 첫사랑을 할 때 대부분 실패하는 것도 미숙하고 어설프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사랑에는 두 번째, 세 번째 기회가 있다. 끝장난 사랑을 교훈 삼아 처음보다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다.
죽음은 삶으로부터의 갑작스러운 시련이다. 그러나 처음 겪는 일이라 해서 첫사랑처럼 실패한다면 대가는 참혹하다. 같은 이야기라도 결말이 다르면 완전히 별개의 이야기가 되어버리듯 내 삶의 과정과 다른 마지막은 나의 인생을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의 것으로 만들어버린다. 죽음의 신이 온다는 사실보다 확실한 것은 없고 죽음의 신이 언제 오는가 보다 불확실한 것은 없다는 독일 격언처럼 죽음은 말기암에 걸린 나의 환자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건강한 우리에게도 내일 당장 올 수 있다. 죽음은 자신이 찾아가는 사람에 대해 궁금해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인생에서 얼마나 기막힌 일을 겪었는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무것도 묻지 않는다. 자비도 연민도 베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죽기 전에, 더 늦기 전에 우리의 마지막과 접촉해야 한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연예인의 일상은 꿰고 있으면서 한 번도 입 밖에 내지 않을 영어 단어를 외우는 데는 많은 시간을 허비하면서 정작 미래에 반드시 닥칠 죽음의 길에 대해서는 아무 지도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얼마나 아이러니한가. 하지만 싫다. 건강하고 생기 넘치는 사람이 자신의 죽음을 상상하는 것은 무섭고 끔찍한 일이다. 나 또한 호스피스 병동에 근무하기 전까지는 나의 마지막을 상상하지 않았다. 의사로서 타인의 죽음은 많이 보면서 정작 나의 죽음은 두렵고 서글퍼서 외면했다. 죽음을 떠올리는 것이 곧 인생의 실패이자 의학의 실패라고 여기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죽음의 맨얼굴을 애써 보지 않으려 하다가 부모나 배우자, 자식처럼 가까운 사람을 잃고 나서야 허둥지둥 죽음에 관해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며 또 다시 현재에만 집중한다. 호스피스 의사로 산다는 것. 호스피스 의사로 근무한다는 것은 색다른 경험이다. 사람들은 환자들이 고통에 몸부림치다 심장이 멈출 거라고 막연히 상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떠날 이들은 남은 이들을 걱정하고 건강한 봉사자는 낙엽처럼 말라버린 환자의 육체를 어루만진다. 호스피스 병동에도 삶이 있다. 죽음은 사람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호스피스 병동에 있으면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날 수 있다. 내가 만난 보호자 중에는 교도소를 몇 번이나 다녀온 전과자도 있었다. 그는 밤낮으로 술을 마시고 만취 상태로 나타나 엄마를 살려내라며 소란을 피웠다. 암이 뇌까지 전이된 의붓 아버지를 몰래 데리고 온 아들도 있었다. 두 여동생이 아버지에게 무관심하다면서 혼자 매일 병문안을 왔기 때문에 효자라고만 생각했는데 한 달 뒤 여동생들이 놀란 얼굴로 아버지를 찾아왔다. 오빠가 연락을 끊어서 아버지가 계신 곳조차 몰랐다고 했다. 알고 보니 오빠가 혼자 유산을 독차지하려고 꾸민 짓이었다. 환자들의 사연을 보고드리며 내가 깨달은 것은 우리의 인생이 돈과 사랑으로 촘촘하게 얽히고 설켜 있다는 것. 삶의 끝자락에서는 이제껏 감춰온 진실이 낱낱이 까발려진다는 것이다. 때로는 내가 근무하는 호스피스 병동의 14개 병실이 14권의 소설책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환자들이 마지막 순간에 꺼내 보이는 진솔한 이야기를 단순한 이야기거리로만 취급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뜻한 이야기는 따뜻한 대로, 안타까운 이야기는 안타까운 대로 소중하다. 그들이 꺼내놓은 이야기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삶의 지표를 선사한다. 죽음을 지켜보면서 삶을 알게 되는 순간이다. 나는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와 정신분열증인 어머니 아래에서 자랐다. 결핍과 상처투성이었던 어린 시절을 극복하기 위해 남들보다 열심히 공부했고 의과대학에 진학했다. 그리고 지금의 남편을 만났다. 의사가 되고 결혼을 하면 행복할 줄 알았다. 경제적 여유가 생기고 큰아이가 중학교에 입학하자 나는 미루어둔 의사 수련 과정을 시작했다. 내일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해야 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지적으로 우월해야 할 것 같았다. 내 나이 40살 때의 일이다. 늦은 수련 생활은 매일 눈물을 짜야 할 만큼 서러웠다. 의대 동기들은 이미 의사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었고 10살 어린 선배는 팔짱을 끼고 놀면서 라면 박스를 들고 오라거나 퇴근 후 기차표를 사오라는 등의 잡다하고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켰다. 과장으로 근무하는 친구에게 부족한 의학 지식 때문에 멸시를 당하기도 했다. 전공의 시절에는 연일 당직을 섰다. 어느 날은 밀린 차트를 정리하다 깜빡 조는 바람에 시아버지 제사에 가지 못했다. 일어나 보니 남편에게 문자가 10통 넘게 와 있었다. 일은 일대로 힘들고 가정은 가정대로 금이 가기 직전이었다.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육체적으로도 느긋하게 쉬어본 적이 없었다. 바쁘고 고단한 생활 중에 건강을 잃을까 겁이 나 새벽 4시에 일어나 건강식을 만들고 줄넘기 1000번을 한 후에야 출근했다. 내일을 위해 오늘을 반납한 결과 나는 의과대학에 입학한 지 23년 만에 호스피스 의사가 되었다. 고달픈 수련의 시절을 견딜 수 있었던 건 오늘을 보상할 미래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지만 그 과정에서 나는 분명 불행했다. 내가 믿었던 미래가 왔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나는 어리석게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날 뻔했다. 호스피스 의사로 있으면서 1000명이 넘는 환자들을 떠나보내며 나는 나의 마지막을 상상하고 이제까지의 삶을 돌아볼 수 있었다. 그리고 내 불행의 근원은 내게 주어진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탓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의 인생 목표였던 경제적 풍요, 지적 우월, 공부 잘하는 자식, 자상한 남편과 부모는 내 욕심이 만들어낸 허상이 아니었을까. 나도 언젠가는 나의 환자처럼 임종실의 주인공이 되는 순간이 올 것이다. 인생이라는 웅장한 공연의 커튼이 내려가는 순간 나는 무엇을 뜨겁게 느끼면서 육체와 이별하게 될까? 오늘을 살아가는데 급급했던 나는 호스피스 병동에서 죽음과 죽어감을 지켜보며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려고 고군분투하던 삶에서 벗어났다. 삶은 신생아실 뿐만 아니라 호스피스 병동에서도 시작되고 있었다. 우리는 죽음 직전까지 행복해야 한다. 재석 아저씨는 이른 결혼에 실패한 뒤 어린 아들을 데리고 영숙 아주머니와 재혼했다. 두 사람은 아들 둘과 딸 하나를 더 낳았고 소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았다. 그런데 영숙 아주머니가 40 중반이던 10여 년 전 오른쪽 가슴에 밤톨만한 무언가가 만져졌다. 조기 유방암이라서 암세포가 있는 자리를 도려내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다. 두 사람은 불행 중 다행이라며
가슴을 쓸어내렸고 예전의 행복한 생활로 돌아갔다. 하지만 불운은 아직 끝난 게 아니었다. 영숙 아주머니 몰래 친형님의 보증을 섰던 재석 아저씨는 형님의 사업이 실패하자 모든 재산을 차압당했고 가족과 함께 정든 집을 버리고 야반 도주해야 했다. 완치되었다던 영숙 아주머니의 유방암이 재발한 것은 그 무렵이었다. 암은 머리와 허리뼈로 전이되었고 전이된 부분에 방사능 치료를 했지만 결국 하반신이 마비되고 말았다. 아주머니는 중증 중풍 환자처럼 걸을 수도 소변을 볼 수도 없었다. 하반신에는 소변줄을 꽂았고 정신도 완전히 맑지 못했다. 방사선 치료의 후유증으로 귀가 멀어서 큰 소리만 겨우 들을 수 있었다. 재석 아저씨의 머릿속에는 아내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하지만 신용불량자인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큰아들은 결혼을 해서 가정이 있었고 딸과 막내 아들도 독립을 해서 나름대로 잘 살고 있었다. 결국 명문대학에 다니던 둘째 아들이 학업을 중단하고 아버지를 대신해 생활전선에 뛰어들었다. 재석 아저씨는 아내를 간병하고 둘째 아들은 자신의 미래를 포기한 채 어머니의 치료비를 벌었다. 아주머니의 투병 생활이 길어지면서 아저씨의 내면은 점점 황폐해져 갔다. 형제에게 배신당한 충격과 경제적인 몰락도 견디기 힘들었지만 무엇보다 그런 일들 때문에 아내의 병이 재발한 건 아닌지 죄책감에 시달렸다. 둘째 아들에 대한 미안함도 아저씨를 괴롭혔다. 그러던 중 큰아들마저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아주머니의 병세가 악화될까봐 사실을 알릴 수도 없었다. 신용불량자인 아버지와 병든 어머니를 책임지던 둘째 아들은 이제 형수와 어린 조카까지 떠맡아야 했다. 꼬일 대로 꼬여버린 인생에 대한 아저씨의 분노와 서름은 아주머니에 대한 집착으로 변해갔다. 전국 곳곳에 안 가본 병원이 없었고 최상의 치료만을 고집했다. 그러는 사이 가정 형편은 점점 더 엉망이 되어갔다. 아내를 살리겠다는 일념밖에 없었던 아저씨가 호스피스를 거부하는 건 당연했다.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는데 연연하는 이들일수록 호스피스를 환자의 생명을 포기할 때 가는 곳으로 오인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숙 아주머니가 내 환자가 된 것은 우연이었다. 아주머니의 주치의와 둘째 아들 사이에 불화가 생겨서 나에게 의뢰가 왔던 것이다. 영숙 아주머니는 성격이 밝고 따뜻한 분이었다. 내가 회진을 가면 웃는 얼굴로 인사했고 고맙다는 말을 아끼지 않았다. 자신이 즐겨 먹는 과일 주스를 권하기도 해서 나는 아주머니를 만나는 시간이 즐거웠다. 하지만 보호자인 재석 아저씨와 둘째 아들을 대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아주머니가 아파해서 진통제를 처방하자 아저씨가 나를 찾아왔다. 왜 진통제를 처방했죠? 암성 통증은 참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참아서도 안 되고요. 통증 칠 정도면 하루 종일 악이 나는 고통을 겪으며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상태로 내버려 두는 것은 환자를 고문하는 게 아닐까요? 하지만 진통제를 쓰다가 중독이 되면 어떡해요? 진통제는 될 수 있는 한 마지막에 썼으면 좋겠어요. 암성 통증에 사용하는 진통제는 중독이 되지 않아요. 암을 악화시키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기다리실 필요 없습니다. 또 진짜 마지막에 진통제에 적응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약을 썼다가는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오히려 환자가 위험해질 수 있어요. 나의 어떤 설득도 진통제가 생명을 갉아먹는다는 아저씨의 생각을 바꿀 수는 없었다. 연이은 비운으로 상처투성이가 된 그의 내면은 타인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 차버린 듯했다. 아저씨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아주머니에게 약을 먹였다가 먹이지 않았다가 했고 한 알로 처방된 약을 반만 먹이거나 아예 주지 않았다. 소통이 어려운 건 아들도 마찬가지였다. 평일에는 재석 아저씨가, 주말이면 서울에서 둘째 아들이 내려와 아주머니를 간병했는데 나는 주말에 근무하지 않기 때문에 아들과 만날 수가 없었다. 집안의 경제를 책임지는 아들이 실질적인 보호자 역할을 하고 있었던 데다 예전 주치의와도 소통이 잘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메일로 상담을 해주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메일은 오지 않았다. 아들이 항암 치료를 다시 하고 싶다고 아저씨를 통해 알려오면 소견서를 써주어야 했고 이 약을 빼라거나 저 약을 넣으라는 아들의 지시를 아저씨가 전달하면 나는 다시 아저씨를 통해 설명을 해 주어야 했다. 아들은 내가 없는 주말에는 간호사실에 들러 무슨 약을 쓰는지 조사해 갔다. 보호자가 주치의 행세를 하는 상황에 나는 점점 지쳐갔다. 우리 팀 안에서도 재석 아저씨와 아들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몇 년 사이 지나치게 가혹한 일을 겪은 재석 아저씨네 가족은 이제 단 하나 남은 희망, 아주머니를 살리는 일에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있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것은 비현실적인 희망이었다. 병동 사람 모두를 적으로 만들어버린 두 사람이 결국 아주머니를 더 외롭고 고통스럽게 만들지 않을까 염려스러웠다. 나는 간호사들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친절하게 대하라고 당부하고 나도 감정 조절을 하려고 애썼다. 예전 주치의처럼 나마저 아주머니를 포기해버리면 더는 그녀가 머물 곳이 없었다. 그러나 영숙 아주머니는 통증 치료를 위한 호스피스에 있으면서도 끝내 육체적인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고통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아주머니가 떠난 뒤 아주머니의 짐을 정리한 간호사가 내게 씁쓸한 사실을 전해주었다. 그동안 내가 처방했던 진통제가 고스란히 숨겨져 있더라고. 호스피스를 죽음에 관한 동화쯤으로 여기는 사람들을 종종 만난다. 통증에 몸부림치던 암 환자가 호스피스에 와서 통증을 조절하고 삶을 잘 정리한 뒤 편안하게 죽었다라는 이야기에서 사람들은 죽었다는 말만 기억한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 기억해야 하는 것은 죽기 직전까지 그가 어떻게 살았고 얼마나 행복했는지가 아닐까. 모든 죽음은 슬프다. 비록 슬픔 속에서 떠나더라도 우리는 죽음 직전까지 행복해야 한다. 생명을 연장시키고 죽음을 중지시키려는 열망 때문에 마지막 여행을 즐기지 못한다면 슬픔은 불행으로 변질되어 남은 삶에 시커먼 먹구름을 들이울지 모른다. 우리가 소중하게 간직해야 할 기억은 이연으로 종결된 결말이 아니라 뜨겁게 사랑해서 결혼과 과정, 죽음이라는 끝맺음이 아니라 죽기 전까지 행복하게 살았던 시간일 것이다. 이야기를 마치며 환자들이 들려준 인생의 비밀. 옛날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별이 된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것은 인간의 아름다운 상상일 뿐 과학을 신봉하는 우리는 별이 빛을 발하는 천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도 나는 밤하늘을 올려다 볼 때마다 세상을 떠난 누군가의 영혼이 저 멀리서 깜빡이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삶과 죽음 사이에 희미한 별빛이라도 남아있다고 생각하면 위로가 된다. 사는데 서투른 나는 죽음을 돌보는데도 여전히 서투르다. 그래도 나는 나를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이곳, 인생의 마지막 병동을 사랑한다. 강요하지 않아도 용서와 화해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곳, 이기심과 욕망과 집착을 내려놓고 정말 소중한 것들로 삶을 채워나가는 곳. 내게 호스피스 병동은 성지와 다르지 않다. 가끔은 안타깝게 꼬인 채 마무리되는 삶을 보기도 한다. 그조차 삶의 한 단면이려니 받아들인다. 그러나 인생의 모든 구비구비가 그렇듯 호스피스에 어떻게 행복한 순간만 있을까? 한밤중에 병동에서 걸려온 응급전화를 받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울 때 병원 시스템과 내가 생각하는 호스피스의 요건이 맞지 않아 투쟁 아닌 투쟁을 해야 할 때, 마음을 쏟은 환자들과 이별한 후 감정에서 헤어나지 못할 때, 그럴 때면 엄마가 호스피스에서 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는 딸아이의 투덜거림이 솔직한 나의 속내인지도 모르겠다. 스스로에게 책임감을 부여하면서까지 호스피스에 매달리는 이유는 인생의 중년을 넘어오면서 좋아하는 일을 하라는 말보다 해야 하는 일을 하라는 말이 더 마음에 와 닿기 때문이다. 세상에 자투리로 남은 한 구석이나마 내가 밝게 빛낼 수 있으면 좋겠다. 영영 돌아오지 못할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이 정말 아름다운 것이었다고 느끼게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 언젠가 나의 환자들처럼 작은 쪽배를 타고 망각의 강을 건널 때 설레는 마음으로 싣고 갈 보따리 하나를 장만해 둔다는 욕심도 부려본다. 어쩌면 나는 환자를 돌보는 게 아니라 언젠가 다가올 나의 미래를 돌보고 있는지 모른다. 가끔은 내가 말기암에 걸려 병동에 누워있는 꿈을 꾼다. 엄청난 고통과 슬픔 속에서 나는 비명을 지를 수도 울음을 터뜨릴 수도 없다. 가위에 눌려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을 때 이 악몽에서 영영 깨어나지 못하리라는 무서운 예감에 사로잡힐 때, 그런 순간에조차 나의 뇌리를 떠나지 않는 것은 내가 없는 세상에 남겨질 아이들이다. 악몽을 꾸고 난 다음날 아침이면 나는 내가 환자들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환자들이 편안히 눈을 감는 순간까지 그들을 위로하고 또 위로하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새삼 깨닫는다. 고귀한 일을 한다고 추켜 세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죽이는 의사라고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나는 호스피스를 해야 할 일이라고 여기고 묵묵히 할 뿐이다. 내가 이 책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도 그런 것이다. 도저히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절망에 맞닥뜨렸을 때, 아무리 애를 써도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을 때,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이었으면 하는 극단적인 바람이 들 때, 그럴 때 나는 당신이 호스피스 병동을 찾았으면 한다. 죽음은 그 모든 문제에 정답을 가지고 있다. 좋은 환자는 좋은 환자대로, 힘든 환자는 힘든 환자대로 내게 인생의 비밀을 알려주었다. 나는 그것을 들리는 대로, 보이는 대로 이곳에 옮겼다. 작가도 아니고 문학 수업을 받은 적도 없는 내가 이 글을 쓸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내 환자들의 힘이다.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처럼 나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만나는 따뜻한 의사이고 싶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